예수님께서는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젊은 과학자 최우수 논문상, 과학 반도체 학술상,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등 다양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컴퓨터 발전과 양자 컴퓨터 시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연해 주실 임현식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임현식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이 컴퓨터 발전과 양자 컴퓨터라는 그러한 주제로 아마 한 1시간 좀 이내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주로 할 내용은 컴퓨터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확률을 이용한 새로운 컴퓨터, 그 다음에 소자 개발.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발전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뭐 초등학교서부터 중등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는 다 잘 알지요? 컴퓨터가 뭐 하는 기계예요? 네? 계산하고 프로그램하는 기계예요? 자,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일련의 산술 연산이나 여러분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알지요? 그걸 산술 연산이라 그래요. 논리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이렇게 정의되는 기계가 컴퓨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는 어떠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나 아니면 스크린에 원하는 정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구성된 그러한 기기를 현대적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원은 라틴어에서 따왔다 그래요. 라틴어가 뭔지 모르지요? 유럽의 고대 언어인데 그때 뭐 컴퓨타레라 그래서 라틴어로는 계산하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발전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계산기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계산기가 어떤 건가요? 주판이요. 주판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중국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판은 BC 300년 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연산을 쉽게 덧셈 뺄셈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기계, 이거를 계산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컴퓨터라 그래서 뭐 이거는 뱃사람들이 항해할 때 별자리를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계산하는 그러한 아날로그라 그래서 현재는 0101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 바늘 있죠? 뭐 시계처럼 이런 식으로 0101이 아니라 정보를 쭉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계산하는 그런 아날로그식 컴퓨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안티키티라 기계라 그래요. 보통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이거를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내표의 뼈라 그래서 곱셈, 나눗셈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주판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계산기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모터를 돌리면 덧셈 뺄셈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기가 1642년에 프랑스에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파스칼 들어봤어요?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 파스칼이에요. 그 파스칼이 만들었다 그러고 이 기계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데 독일에 있는 라이프니츠가 요번에는 곱셈하고 나눗셈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기를 만듭니다. 이때가 한 30년 뒤께 1672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1820년도에 와서 상업적으로 최초로 성공한 그러한 계산기가 도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컴퓨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한 1800년도 한 중반 정도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한 거의 뭐 한 100, 한 7, 80년 정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분 및 해석 기간이라 그래서 영국에서 1820년에서 1834년까지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자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크죠. 많은 모터가 달렸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모터가 돌아가고 주어진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1843년에 출시한 계산기라 그래서 프린터까지 되는 그런 계산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누구예요? 들어봤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여자예요. 바이론이라고 하는 여자고 이러한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0 아니면 1이라는 신호를 집어넣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제안을 하게 돼요. 1840년.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890년도,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정보 처리 및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홀로리스 데스크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식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인구 이동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IBM 회사 들어봤죠? IB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앞에서 방금 설명한 홀로리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태뷸레이팅 머신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 다른 관련된 그러한 회사들과 합병을 해서 영어 이름으로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업 기계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회사를 세우게 돼서 앞에 있는 첫 자만 따가지고 IBM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럼 최초의 물론 최초의 회사는 아니지만 요 IBM이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기계를 만들어 파는 그러한 회사였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홀로리스는 이런 카드 여러분들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때 세대나 부모님 때는 아마 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도 봤고요. 이러한 천공 카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카드를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카드 위에서 검정색 아니면 칠해져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읽어서 계산을 하는 그러한 컴퓨터가 있었어요. 불과 한 30년 전에도 이러한 컴퓨터가 사용이 됐었어요. 지금은 거의 박물관에나 있을 만한 컴퓨터긴 하지만 그 다음에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급속하게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돼요. 이때는 어떤 시대일 것 같아요? 큰 전쟁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어갖고 세계 각국이 전쟁을 하던 시대였었어요. 맞아요. 미사일도 많고.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 있는 정보를 읽어야 되죠. 암호를 해석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이 된 게 상대방의 군사적인 암호를 해독하려고 컴퓨터가 발전됐어요. 마크 1이라든지 아니면 ABC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애니악 컴퓨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한 컴퓨터들이 각각 상대방의 암호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고 최초로 마크 1이라는 것은 전기 기계식 컴퓨터예요. 전기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계도 사용했고 엄청 여러분들 진공관이라는 거 봤어요? 그리고 진공관을 이용한 그러한 컴퓨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초의 전기 디지털 컴퓨터라고 그래서 ABC 컴퓨터라고 불려요. 이게 1939년에서 4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애니악이라고 그래서 최초의 전기의 전기식 일반 컴퓨터, 일반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애니악 컴퓨터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런 다음에 유니박 1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박이라고 해서 저장식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용화된 컴퓨터가 이때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아버지 하면 누구라고 배웠어요? 모르죠? 교과서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다음과 같이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식 컴퓨터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 사람이 캠브리지 유명한 수학자겸 물리학자였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컴퓨터 본베라고 하는 컴퓨터를 영국은 1939년에 영국에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콜로소스라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가 최초의 근대식 컴퓨터다. 대략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1943년에서 45년 주로 전쟁이 한참일 때 만들어졌고요. 또는 애니악이 최초의 근대식 컴퓨터 진공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애니악이 최초의 정기식 일반 컴퓨터다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독일도 주장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자기네가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시기가,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컴퓨터가 도입된 시대가 1940년대라고 보면 되고요. 목적은 군사적 암호 해독이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개발 자체가 국가의 1급 기밀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컴퓨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문헌상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버그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오류를 버그라고 그러죠? 그 버그가 한글로 해석하면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벌레예요, 벌레.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 컴퓨터는 기계식 컴퓨터라고 그랬죠? 그때 벌레가 들어가서 컴퓨터에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 있는 군인이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여자분은. 그래서 이러한 벌레가 실제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컴퓨터의 오작동을 수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그때부터 디버깅, 벌레 잡기, 디버깅이라는 이름을 써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여자분은 살아있어요. 그럼 컴퓨터의 세대를 한번 구분해 보면 1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컴퓨터는 대략적으로 1946년부터 58년까지 진공관이라는 걸 사용했고, 군사적인 목적이나 일기예보를 사용했고, 이렇게 0101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단점이 제작 비용이 엄청났고 정기적인 소모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 무거워서 웬만한 건물 정도의 크기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크고 사람이 하나하나씩 수동적으로 조작해야 되고 진공관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애니악이 제1세대 컴퓨터에 들어가요. 그럼 제2세대 컴퓨터는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라는 거 들어봤어요? 반도체 칩?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거. 그때부터 만들어진 컴퓨터 세대가 2세대 컴퓨터예요. 1959년에서부터 64년까지. 이때는 일반적인 사무나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사무나 과학 기술용 컴퓨터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란이나 코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된 기계의 사용이 불필요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제2세대 컴퓨터 시대예요. 대략적으로 컴퓨터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좀 발전한 것 같죠? 제3세대 컴퓨터는 직접 회로라 그래서 반도체 칩을 좀 더 작게 만들고 반도체 연산 능력을 좀 향상시킨 그러한 컴퓨터 세대예요. 실질적으로 다용도 사용이고 구조적 프로그램 베이직이라는 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무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대, 그 다음에 유닉스가 탄생한 시대가 되고, 처리 속도가 급속하게 향상된 그러한 시대가 3세대 컴퓨터. 뭔가 좀 더 발전되는 것 같죠? 그죠? 이러한 컴퓨터 시대가 제 3세대 컴퓨터 시대. 그 다음에 4세대 컴퓨터 시대는 1971년서부터 1990년대까지입니다. 고도 직접 회로가 되고, 그 다음에 C 언어가 생성이 되는 시대. 그죠? 여러분들 집에 이런 컴퓨터 봤어요? 예전에 내가 여러분 정도 됐을 때 이러한 컴퓨터 집에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 집어넣고, 그때는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러한 초창기 여러분들 데스크탑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오락하는 컴퓨터. 그러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이러한 시대를 제4세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몇 세대 컴퓨터 시대일까요? 지금은 1990년대에서부터 미래, 앞으로 닥칠 미래까지,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요. 현재는 5세대 컴퓨터 시대예요. 그럼 지금 오늘 주제로 하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은 1982년에 파인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이 파이만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노벨상도 받고 그다음에 일설에는 굉장히 똑똑한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국적은 미국인데 태생은 영국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독일? 아니에요. 프랑스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칼텍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그만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발견했고요.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될 수 있다고 한 사람 최초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양자적인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라는 거 아직 말 안 했죠?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1985년에 도이치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예요. 여기가 옥스퍼드 물리하는 그런 건물인데 내가 박사과정할 때 여기 건물에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교수는 주로 집에서 연구했다 그래요. 실제로 한 번도 못 봤고 이 교수가 1985년에 어떠한 새로운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요 도이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있었던 건물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5세대로 넘어가서 1990년대서부터 미래까지는 5세대 컴퓨터라 그러고요. 현재 여러분들 집에 이런 컴퓨터 있죠? 이런 컴퓨터가 현재 5세대 컴퓨터예요. 주로 여러분들 이런 컴퓨터 갖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게임하죠? 예,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컴퓨터가 5세대 컴퓨터고 특징이 초고도 집적 회로라고 하는 그러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러한 반도체 아주 고성능 반도체 칩을 이용하고 여러분들 인공지능 들어봤어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능 자동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1995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그때 킴브라고 그다음에 와인랜드라는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동작 원리를 가지고 컴퓨터에 응용할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정보 저장이나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주로 6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는 거죠. 1년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고체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최초로 보고한 게 1999년 나카무라 박사, 그 다음에 따이 박사라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 전기라고 하는 NEC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만들었던 총 책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은 동경대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옮겼어요. 이 사람이 나카무라 박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실험했던 기계 장치예요. 그죠? 나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양자 컴퓨터 만들었던 주역들이에요. 물론 본인은 여기서 설명하는 나는 나중에 합류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어떻게 정보를 저장해요? 정보라는 게 뭐예요? 정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1010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숫자를 뭐 전기적인 신호라든지 아니면 빛이라든 신호라든지 그러한 두 가지의 다른 값을 가진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컴퓨터에서는 정보라 그래요. 보통은 한 비트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비트는 0과 1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보통 비트라고 그러고 이러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몇 바이트 컴퓨터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죠? 그때 바이트라는 게 이러한 0101을
얼마만큼 많이 붙여서 원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알고리즘이 뭐예요? 예, 여기 보면 어는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카리미즈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알카리미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정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모임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는 계산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적게 드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영어는 여러분들 모르지만 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지요. 프린트를 10번 해서 프린트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 다음과 같이 어떠한 특별한 문장을 써서 프린트라는 문장을 한 번 썼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요? 왜?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용량은 적게 들 것 같지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빠를까요? 이게 빠를까요? 이게 빨라요. 야 프린트 보니까 받는 대로 그냥 바로 프린트 해버리면 되지만 이거는 프린트한 다음에 한번 다시 올라가서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속도적인 측면에선 이게 빠르고 나중에 이러한 어떠한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명령하는 그런 체계가 길어지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속도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좋지만 메모리라든지 다른 구조적인 그러한 평가할 때는 이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반드시 이렇게 간단해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0101을 이해할 수 없죠? 컴퓨터만 이해해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이진수로 된 언어가 기계어라고 그래요. 그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기계어로 변환되어야만 프로그램 형태로 실행되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얘기하고 보통은 C 언어나 자바 같은 그러한 언어인데 여러분들 아직 모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그렇게 변환 프로그램을 보통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컴퓨터가 있죠? 키보드가 있죠? 마우스가 있고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사용해서 막 여러분들 명령어를 내리죠? 한글도 쓸 수 있고 영어도 쓸 수 있죠? 그러한 과정이 고급 언어가 기계어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키보드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는 언어로 바꿔주면 컴퓨터가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 연산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게 되고 다시 기계어가 고급 언어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시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되는 이러한 방식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뭐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그런 개념 배웠어요? 네. 확률이라는 개념 배웠어요? 네. 확률이 뭐예요?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그래 2분의 1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요? 그래요. 그럼 확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설명할 거는 잘 모르는데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준비 강연할 때 전자에 대해서 배웠죠? 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전자에 대해서 배웠죠? 얼마만큼 이해해요? 전자가 뭐예요? 전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구성 물체죠? 그죠? 근데 전자는 여러분들 공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는 그러한 파동이라고 그래서 물결 같은 그러한 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는 공이라고 배웠죠. 원자 핵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그렇게 배웠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작은 세계에 가면은 여기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거 모르죠? 여기서 잠깐 설명할 텐데 여기에 구슬이 있어요. 여기 슬릿이 있고 슬릿이라고 해서 작은 틈새가 있는데 여기 틈새로 계속 구슬을 집어던지면 여기에 띠가 하나만 나타나겠죠? 그죠? 왜냐면 공을 계속 던지는 거니까 두 개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 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게 전자를 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전자가 물결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슬릿이 한 개 있을 때는 정 가운데 한 개만 나타나요. 그런데 두 개의 슬릿이 있으면 바로 다음에 불려주지만 여기 보면 슬릿 하나를 더하게 되면 하나가 있고 공이 아까 던져질 때는 두 줄만 나타났었죠. 근데 물결같이 이렇게 파동이 두 개 슬릿을 통과하면 서로 이렇게 물결들이 상호작용을 하죠. 간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 스크린에 여러 가지 물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이거를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하나씩 던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슬릿을 통과할 때는 두 줄이 나타나지만 물결처럼 파동을 이렇게 슬릿을 통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간섭 무늬가 나타나죠. 그러면 공이 아니라 전자를 집어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전자를 집어던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는 공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전자총이라고 해서 여기가 전자총이에요.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슬릿 하나를 통과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요. 근데 전자총을 이중 슬릿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물결처럼 뭐가 나타나요? 띠가 나타나죠. 이건 진짜로 실험한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전자는 물결일까요? 입자일까요? 물결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간섭작용을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최근 실험에 대해서 알았고 이론적으로는 그 전에 많이 알고 있었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쏴도 그죠? 한꺼번에 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쏴도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수백만 번을 쏘게 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전자는 분명히 공일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쏘더라도 이렇게 슬릿을 두 개 놓고 쏘게 되면 희한하게 이렇게 줄무늬 간섭 모양이 생기더라. 왜 그럴까? 잘 봤더니 전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전자는 공이라고 봤죠? 근데 실제로 전자를 쏘게 되면 전자가 파동처럼 분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그게 아주 작은 세계일 때는 그런 현상이 되고 또 더 희한한 것은 전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통과할 때 그 전자가 어디로 통과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죠? 전자가 가요. 통과하기 전에 여기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걸로 봐요. 전자가 어느 구멍으로 통과할까? 그죠? 그렇게 되면 다시 파동적인 성질이 없어져요. 희한하게. 이게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내가 전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전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들키는 순간 갑자기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게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할 때 양자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특성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면 질문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전자는 입자예요? 아니면 파동이에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전자는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갖고 있어요.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처럼 브로드하게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전자가 누구를 관측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입자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을 낼 때 사람 숫자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컴퓨터의 동작 원리로 사용하겠다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 또 재밌는 실험을 하나 또 해야 돼요. 여기 고양이죠? 여러분들 확률이라고 배웠죠? 여기 고양이가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질문 하나 할게. 박스 안에 갇혀 있고 실제로는 보는 거지만 이 박스도 닫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닫혀 있어요. 고양이 여기 박스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박스를 열어놓은 것뿐이에요. 닫혀져 있는 고양이에요. 박스 안에 그냥 아무도 못 보는 고양이. 근데 여기 독가스가 있어요. 독가스. 그래서 여기 원래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방사능이라는 물질이 한번 이렇게 붕괴를 한다 그래요. 보통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물질로 변환하게 되면 이 독가스의 스위치를 탁 켜요. 근데 이 방사능이 붕괴하는 건 아까 주사위 던지듯이 1초에 몇 번씩 확률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안에 있어요. 여기 주사위를 던졌어요. 3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면 고양이는 죽은 거고, 3보다 큰 4, 5, 6이 나오면 고양이를 살려주자. 이렇게 나랑 약속을 해요. 나랑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고양이가 있고, 불쌍한 고양이죠. 고양이가 있고 박스 안에 닫혀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을 때 1, 2, 3이 나오면 고양이를 살려주기로 했어요. 4, 5, 6이 나오면 죽이겨요. 불쌍하지만. 그래서 주사위를 막상 하늘로 던졌어요. 그죠? 그러면 주사위가 계속 하늘로 돌아가지요. 돌아가 있는 동안에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에요? 산 고양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땅에 떨어졌는데 아직 내가 못 봤어요. 주사위 숫자를 못 봤어. 그러면 고양이가 산 고양이에요? 죽은 고양이에요? 왜? 나 아직 못 보긴 했지만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 4, 5, 6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에요? 산 고양이에요? 같이 살아. 그때는 동시에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관찰할 때만 알아요. 관찰하기 전에는 그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죠. 이게 예전에 유명한 슈레딩거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의 근본이 되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 냈어요. 이렇게 아무도 못 보는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독가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주사위 던지듯이. 그러면 이 고양이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죽은 고양이일까? 산 고양이일까? 우리도 대답은 못하죠. 대답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또는 주사위의 값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어떠한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중첩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중첩.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이 원자나 여러분 좀 전에 원자 배웠죠? 원자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마치 주사위 던지듯이 공중에 동전을 돌리면 공중에서 주사위가 돌아가지요. 그때는 주사위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고 떨어질 때야 비로소 앞면, 뒷면을 알 수 있죠. 마치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처럼 관찰할 때만 특정한 갈పు를 알 수 있고 관측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중첩 현상이라고 그러고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요 두 개의 고양이 박스를 두 개를 같이 만들어요.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 그런 다음에 둘이 서로 말하게 만들어요. 야옹야옹 서로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는 그러한 죽은 고양이 살아있는 확률이 다른 고양이의 확률에 영향을 주면 이거는 서로 얽혔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실타래 얽힌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얽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를 계속 연결을 시켜서 소자와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무슨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예요. 어렵죠, 개념이. 그죠?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거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중첩. 그 다음에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 박스를 두 개를 같이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두 개만 아니라 100개를 연결시켜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얽힘.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새로운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게 양자 컴퓨터의 동작 원리가 돼요. 자, 이런 식이죠. 아까 설명한 내용이 그런 식이에요. 자, 고전적인 컴퓨터는 아까 바이트라는 말을 썼었지요. 한번 초기에 바이트가 형성이 되고 0101로 그 다음에 연산할 때도 0101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는 초기에 한번 버티지만 요 중간에 확률적으로 워낙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요 연산할 때의 처리 상태가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많은 상태. 그 상태가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집적도라 그래서 소자의 개수가 고전적인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반도체의 칩의 개수가 많아지면 컴퓨터의 능력이 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급속도로 직선이 아니라 더 급격하게 성능이 증가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요? 어느 회사일 것 같아요? 어디요? 어디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회사. 약 만드는 회사예요. 약 만드는 회사. 왜냐하면 한번 약을 만들 때 엄청나게 시간하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약물을 테스트하고 약물의 성능을 일일이 검사하려면 많이 드는데 그 약물의 성능을 실험하지 않고서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만 약물의 성질, 재료의 성질을 알라 그러면 현재의 컴퓨터 갖고도 굉장히 모자른다 그래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쉽게 모든 재료의 특성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지금 설명한 컴퓨터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IBM도 많이 연구해요. 또 구글도 연구한다기보다는 이용자로서 많이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터,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려면 하드웨어 있죠? 여러분들 본체도 만들어야 되지만 새로운 알고리즘도 같이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가 본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가면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고 있대요.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역사를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컴퓨터, 이 사람 아까 사진에서 봤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국. 튜링이라는 사람이죠.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자였고 컴퓨터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해. 이 사람 영화로도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리버서블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대한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한 그런 시대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고요. 그다음 82년에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컴퓨터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모델을 제시,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3년 뒤에 도이치 교수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양자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고 99년에 NEC에서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 양자 컴퓨터의 단일 소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2014년이니까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카나다의 벤처라는 회사, 조그만 회사가 양자 컴퓨터 만들었다 그래서 엄청난 값에 팔았어요. 실제로 세 대를 몇백억에 팔았어요. 하나는 구글에 팔고 또 하나는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미국 연구소에 팔고 또 하나는 어디 하나 팔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확률을 이용한 컴퓨터 소자 개발이라는 걸 하기 전에 아마 실제로 소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양자 컴퓨터 하려고 하는 소자가 이런 식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액체 속에 원자를 이용하는 그러한 단위 소자를 연구하는 데도 있고 레이저라 그래서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원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그러한 연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죠.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단위 소자를 만들었던 그런 연구소예요. 내가 있었던 연구소인데 NEC라는 그런 연구소예요. 이렇게 이건 실험실이 되는 거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실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측정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회사 가봤어요? 안 가봤죠? 삼성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 또 만화 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하면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자석 있죠? 혹시 자석 주위에 철 같은 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력선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극, 남극 자석 나침판의 원리 알죠? 그죠? 나침판은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N극, S극이 있죠? 그 자석의 원리가 되는데 자석이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N극, S극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가 있고 하나는 밑에가 된 상태가 있고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자가 있어요. 그거를 뭐 특별하게 스키드라고 하는 그런 소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 영어로 돼 있긴 하는데 영어로 돼 있는데 내가 한국말로 해석해 줄 테니까 NEC에서 만든 만화이긴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큰 엄청 이게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이고 이러한 통 속에 양자 소자를 맨 밑바닥에 집어넣어요. 실제로 게 온도도 굉장히 낮아요. 온도도 엄청나게 낮아서 현재 양자 컴퓨터를 동작하려면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정도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쭉 보면 이런 식의 어떠한 특별하게 고안된 그런 박스 안에다가 양자 컴퓨터 실질적으로 만든 컴퓨터 칩을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그죠? 여기 안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조그만 자석 같은 그러한 소자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작게 여기 보면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200 마이크로 정도가 우리의 머리카락이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자석이고 요게 하나의 자석이라서 이게 그래서 앞에서 아까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 얘기했죠? 이게 하나의
고양이가 갇혀 있는 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이언스란 뭐 잡지에 나왔는데, 그래서 요게 하나가 고양이가 갇혀 있는 박스가 되고, 이렇게 자석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고양이가 사는 거, 이렇게 아래로 돼 있으면 고양이가 죽은 거.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고 살고를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고양이 한 마리 갇혀 있는 박스예요. 고양이가 살았을 확률, 밑으로 내려가면 죽었을 확률.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을 주게 되면 이러한 고양이가 죽고 살고 하는 게 계속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죠? 제로, 원, 여기 1 아니면 0이니까 고양이가 완전히 죽었거나 완전히 살았거나 그게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고양이 박스예요. 고양이가 살았거나 뒤집어지면 고양이가 죽었거나, 요 중간에 있는 게 고양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러한 채널 통로예요. 자기들만의 얘기하는 통로. 여기서 고양이가 죽었구나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확률적인 상태가 다른 박스에 있는 고양이의 상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전적으로는 고양이 한 마리 살았고 죽었구나를 따로따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의 특징은 하나의 박스에 고양이의 죽고 살고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고양이가 죽고 사는 거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 번 고양이 박스만 컨트롤하면 고양이랑 같이 연결된 이런 어떠한 특정한 기구에 의해서 연결된 그러한 고양이 박스들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고양이가 죽고 사는 박스를 여러 개 연결시켜 놨다고 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양자 컴퓨터의 원리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뭐라 그랬어요? 고양이가 살고 죽는 것처럼 어떠한 확률적인 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새로운 컴퓨터에 연산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양자 컴퓨터의 동작 원리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고양이에 해당하는 게 미시적인 세계에 갈 때는 전자가 됩니다. 보통은 전자. 그죠? 여러분들이 오전에 배웠던. 그죠? 자.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D-웨이브라 그래서 좀 전에 어떠한 조그만 카나다 벤처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양자 컴퓨터라고 몇백억 주고 팔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컴퓨터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세히 뜯어보면 고양이 한 마리를 가둬둔 박스들이 조그맣게 여러 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그게 몇 개예요? 고양이 박스가 512개를 연결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박스들이 양자 컴퓨터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칩들을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들을 하는 연결선, 그거를 다시 컴퓨터 모니터에 받아들여야 되지. 아까 컴퓨터는 기계어가 고급어가 기계어로 바뀌고 다시 연산한 다음에 기계어가 고급어로 바뀌죠. 양자 컴퓨터도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연산하는 게 동작 원리만 다르지, 모니터를 통해서 고급어가 기계어로 바뀌고 다시 기계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산을 통하고 다시 기계어가 다시 고급 언어로 모니터에 보여지는 거. 그거는 똑같아요. 그죠?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여기 내 쌍둥이 아들들인데 맨날 오락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자,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